백악관 상황실에 전례 없는 비상령이 떨어졌습니다. 태평양 심해에 잠든 이경 5천조 원의 자원. 미국이 지난 35년간 경제성이 없다며 철저히 외면해온 그 암흑의 영토가 단숨에 강탈당했기 때문입니다. 에베레스트를 거꾸로 쳐박아도 닿지 않는 칠흑 같은 암흑 속 한국은 하루 3,500톤의 광물을 보란듯이 뚫어내고 있었습니다. 미국 장비는 수압을 못 이겨 종이컵처럼 구겨졌는데 대체 한국은 어떻게 한 겁니까? 중국은 공포에 질려 발을 뺐고 러시아는 아예 기술적 패배를 선언했습니다. 인류가 발을 들일 수 없는 그 지옥의 밑바닥에서 오직 한국만이 유유히 신의 보물을 털어내고 있었습니다. 그 35년의 침묵 동안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날은 분기별 에너지 안보 브리핑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완벽하게 재단된 수트 차림으로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 저는 자신감에 차 있었죠. 아니, 솔직히 말하면 그것은 거룩한 자만에 가까웠습니다. 내 이름은 로버트 켈런. 텍사스 미들랜드의 뜨거운 모래바람 속에서 태어난 남자입니다. 우리 집안은 3대째 석유라는 검은 황금의 인생을 걸어왔습니다. 할아버지는 텍사스 거친 유전 개발의 야성적인 선구자였고, 아버지는 걸프전 당시 전 세계 에너지 지도를 재편했던 에너지 안보 담당 차관이셨습니다. 저는 그 혈통을 이어받아 MIT에서 에너지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지난 26년간 국무부에서 미국의 심장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일해왔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는 위스키 잔을 흔들며 항상 내게 주입하듯 말씀하셨습니다. 로버트, 똑똑히 기억해라. 미국은 기술로 세계를 지배할 신의 선택을 받은 운명이다. 우리가 원한다면 달 표면을 개간할 수도 있고 지구의 내해까지 파헤칠 수도 있어. 그게 바로 아메리카의 힘이다. 저는 그 오만한 예언을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압도적인 기술 최강국이며 그 왕좌는 영원히 우리의 전유물일 것이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날 아침 저는 육중한 백악관 웨스트윙의 공기를 가르며 걸어 들어갔습니다. 상황실 문을 열자마자 익숙하면서도 서늘한 긴장감이 나를 반겼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거대한 전략 스크린, 묵직한 오크 소재의 긴 테이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대통령을 포함한 국정의 핵심 실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띄우며 절제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대통령 각하, 올해도 미국의 에너지 안보 현황은 매우 맑음입니다. 화면 위로 북미 대륙 전체가 승리를 상징하는 선명한 녹색으로 점등되었습니다. 현재 미국은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입니다. 셰일혁명은 단순한 기술 진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에너지 종속국에서 벗어나 전 세계의 에너지를 하사하는 순수출국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천연가스 수출량은 매달 역대 최고치를 경신 중입니다. 저는 승전보를 전하는 장군처럼 자료를 넘기며 브리핑을 이어갔습니다. 텍사스 퍼미안 분지의 생산량은 당초 예상을 20% 이상 상회하고 있습니다. 멕시코만 심해 유전 개발 또한 완벽한 통제하에 진행 중이고요. 결론적으로 향후 30년간 미국은 그 어떤 외부 변수에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확보했습니다. 대통령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짧은 제스처에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수만 번의 보고를 해왔지만 최고 통수권자의 긍정을 얻어내는 순간의 카타르시스는 늘 짜릿했으니까요. 켈런, 대통령이 나지막이 나를 불렀습니다. 저는 즉각 자세를 바로잡고 그의 시선을 맞받았습니다. 태평양 심해의 광물은 어떤 상황인가? 전혀 예상치 못한 사각지대에서 날아온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찰나의 순간 머뭇거렸습니다. 심해의 광물, 말씀이십니까? 그렇네. 바다 깊숙한 곳에 잠들어 있다는 희귀 광물들 말이야. 최근 국제 첩보 라인에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포착되더군. 솔직히 말해 심해 채굴은 내 관심 밖의 영역이었습니다. 그것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공상과학의 영역이라 치부했으니까요. 하지만 모른다는 답변은 내 자존심이 허락지 않았습니다. 심해 광물은 주로 망간 단괴라 불리는 감자 모양의 광물 덩어리들입니다. 수천 미터 아래의 심해저에 깔려 있죠.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인 코발트, 니켈, 망간, 구리 등이 대량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잠시 호흡을 고르고 내가 가진 논리를 총동원에 덧붙였습니다. 매장량 자체는 인류가 수백 년을 쓰고도 남을 규모라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각하, 단언컨대 심해 채굴은 현재로선 돈이 되지 않는 쇼에 불과합니다. 저는 확신에 가득 찬 어조로 설명을 몰아붙였습니다. 수십 6천 미터입니다. 그곳의 수압은 대기압의 600배가 넘습니다. 인간이 만든 그 어떤 정교한 장비도 그 깊이에선 종이컵처럼 구겨집니다. 그런 환경에서 상업적인 채굴을 시도한다는 건 밑 빠진 독에 달러를 들이붓는 격입니다. 저는 양손을 펼쳐 보이며 미국의 위대함을 다시금 강조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우리 미국은 이미 육지에 차고 넘치는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셰일가스, 오일, 그리고 전략 비축 키토류까지.
굳이 암흑분이 내저 6,000m까지 기어 내려가 도박을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저는 마지막 쐐기를 박든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에너지 초강대국입니다. 기술력으로 우리를 앞설 존재는 지구상에 없습니다. 대통령은 잠시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하더니 이내 굳어있던 표정을 풀며 말했습니다. 그래, 자네 말이 맞겠지. 우리에겐 무적의 세일이 있으니까. 보고를 마치고 회의실을 나서는 내 등 뒤로 안도의 한숨이 흘러나왔습니다. 브리핑은 완벽한 성공이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심해 채굴이라니. 그건 자국 영토에 자원 한 톨 나지 않는 가난하고 기술 없는 나라들이나 매달릴 최후의 발악일 뿐이지. 미국은 달랐습니다.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화성에도 깃발을 꽂을 수 있는 민족입니다. 굳이 그 축축하고 깊은 바다, 밑바닥을 기어다닐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확신했습니다. 우리의 기술 패권은 영원히 태양이 지지 않는 제국처럼 건재할 것이라고요. 복도를 걷다 휴대폰을 꺼내 배경화면을 보았습니다. 걸프전 당시 펜타곤 앞에서 훈장을 달고 계시던 아버지의 강인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미국의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미국은 기술로 세계를 지배할 운명이며 저는 그 운명의 심장을 뛰게 하는 엔진의 부품이라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텍사스 출신 특유의 근거 없는 자신감과 승리감에 취해 세상에서 가장 안락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딱 3주 후, 저는 내가 믿어온 그 견고한 세계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나의 오만이 불러온 대가는 상상보다 훨씬 참혹했습니다. 3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그동안 심해 자원 따위는 완전히 잊고 있었어요. 셰일가스 수출 협상, 중동 에너지 외교, 유럽과의 LNG 계약까지 처리할 일이 산더미였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집무실에서 텍사스 퍼미안 분지 생산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그때 비서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부국장님, 국가정보국에서 긴급 면담 요청이 왔습니다. 긴급 면담?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에너지 관련 긴급 상황이라면 제가 먼저 알았어야 했거든요. 무슨 내용인가? 태평양 해역 관련이라고만 했습니다. 엠마 첸 분석관이 직접 보고 드리고 싶다고요. 엠마 첸, 국가정보국에서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담당하는 분석관이었습니다. 중국계 미국인 3세로 스탠퍼드 출신의 젊지만 유능하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었죠. 들어오라고 해. 잠시 후 엠마가 태블릿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평소의 차분한 모습과 달리 뭔가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부국장님, 보고 드릴 사안이 있습니다. 앉게. 무슨 일인가? 엠마가 자리에 앉으며 태블릿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태평양 공해상에서 이상 동향이 포착됐습니다. 이상 동향? 클라리온 클리퍼턴 존입니다. 줄여서 CCG라고 부릅니다. 클라리온 뭐라고? 저는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하와이와 멕시코 사이 태평양 한복판입니다. 수심이 4,000에서 6,000m에 달하는 심해 지역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본 적은 있었어요. 심해에 광물이 많다는 곳이었죠. 그래서 무슨 동향인가? 엠마가 태블릿을 켜서 위성사진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한국 선박들이 이 해역에서 활동 중입니다. 한국.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한국이라고 했나? 네,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한국이라니, 자원이라곤 한 방울도 없는 나라가 태평양 한복판에서 뭘 하고 있다는 건가요? 엠마가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위성으로 포착한 영상입니다. 대형 선박 4척이 이 해역에 머물고 있습니다. 최소 6개월 이상 활동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저는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확실히 선박 몇 척이 보이긴 했어요. 하지만 그게 뭐 대수인가 싶었습니다. 탐사선이겠지. 과학연구 목적으로 돌아다니는 거 아닌가? 처음엔 저희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엠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선박 규모가 일반 탐사선과 다릅니다. 크기가 축구장 2개 정도 됩니다. 구조도 특이하고요. 저는 여전히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해양 연구에 투자하는 건 알고 있네. 하지만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인가? 저 먼 태평양에서 한국이 뭘 하든 미국에 영향 줄 일은 없어. 엠마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부국장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뭔가? 한국은 이 해역의 광구 탐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해적기구로부터 정식 허가를 받은 거죠. 광구. 저는 의아했습니다. 광구라는 건 채굴, 목적으로 받는 거니까요. 설마 채굴을 하겠다는 건 아니겠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엠마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다만 뭔가? 정보가 더 필요합니다. 한국 해양 관련 기관들의 동향을 추적 중인데, 뭔가 평소와 다릅니다.
예산 증액 규모가 예년의 3배고 신규 인력 채용도 급증했어요. 저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엠마, 자네 능력은 인정하네. 하지만 이건 과민 반응 아닌가? 저는 의자에 깊이 기대앉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야. 땅덩어리가 캘리포니아 절반도 안 돼. 인구도 5천만 밖에 안 되고.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심해 채굴은 기술력과 자본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한 분야야. 미국도 아직 상업적 규모로는 못하고 있어. 중국도 제대로 된 성과가 없고. 한국이 뭘 할 수 있겠나? 엠마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뭔가 더 말하고 싶다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부국장님, 그래도 계속 추적해도 될까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자네가 그렇게 신경 쓰인다면 계속 지켜보게. 하지만 대통령께 보고할 수준은 아니야. 시간 낭비하지 말고 중요한 일에 집중하게. 알겠습니다. 엠마가 태블릿을 챙겨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 DC의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니.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에 대해 아는 건 많지 않았어요. 삼성이라는 기업이 있고 K-팝이라는 음악이 인기라는 정도. 아, 북한과 대치 중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죠. 하지만 에너지 분야에서 한국은 제 레이더에 없는 나라였습니다. 석유도 없고 가스도 없고 광물도 없는 나라. 모든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 그런 나라가 심해 채굴을 한다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라고 확신했어요. 그날 밤, 저는 아무 걱정 없이 잠들었습니다. 미국이 기술 최강국이라는 믿음은 여전히 굳건했어요. 하지만 한 달 후, 저는 그 확신을 완전히 버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동안 한국권을 완전히 잊고 있었어요. 중동 석유 수출국들과의 협상, 유럽 에너지 위기 대응, 국내 셰일 가스 생산량 관리까지 바쁜 일상이 계속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전이었습니다. 비서가 다급하게 들어왔습니다. 부국장님, 엠마 첸 분석관이 급히 뵙자고 합니다. 긴급이라고요. 또 한국 건인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엠마의 집요함은 알아줘야 했지만 솔직히 귀찮았어요. 들어오라고 해. 엠마가 들어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지난번과 달리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평소에 차분하고 자신감 넘치던 모습이 아니었어요. 손에 들린 태블릿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부국장님, 앉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뭔가 한국 관련 분석이 끝났습니다. 이건 부국장님께서 직접 보셔야 합니다. 엠마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어요. 보여줘. 엠마가 대형 모니터에 자료를 띄웠습니다. 위성 사진과 분석 데이터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 달간 추적한 결과입니다. 화면에 태평양 지도가 떴습니다. 하와이에서 남동쪽으로 수천 킬로미터, 멕시코와의 중간 지점, 그 광활한 바다 한가운데 3개의 구역이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이 파란색 구역들이 한국이 확보한 광구입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화면 속 파란색 영역이 생각보다 컸어요. 면적이 어느 정도인가? 세 구역 합쳐서 약 12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12만. 저는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굳어버렸어요. 이게 캘리포니아 면적의 3분의 1이잖아. 네, 더 정확히 말하면 한국 본토보다 넓습니다. 엠마가 지도를 확대했습니다. 한반도 지도가 옆에 나란히 떴어요. 비교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은 자기 나라보다 넓은 해저 영토를 확보한 셈이죠.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탐사가 아니었어요. 잠깐, 이게 공해 아닌가? 어떻게 한 나라가 독점할 수 있지? 국제해적기구라는 곳이 있습니다. 유엔 산하 기관이에요. 거기서 심해 광구 탐사권을 배분합니다. 엠마가 설명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이 기구에 정식으로 신청해서 승인받았습니다. 합법적으로 독점적 탐사 및 채굴 권리를 가진 거예요. 그럼 우리 미국은 이 기구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이걸 준비한 거지? 엠마가 다음 자료를 띄웠습니다. 시간 순으로 정리된 타임라인이었어요. 저희가 역추적해봤습니다. 한국은 90년대 초반부터 심해 탐사 기술을 개발해왔습니다. 90년대라고? 공식적으로 첫 번째 광구를 신청한 건 2000년대 중반이지만 실질적인 준비는 그보다 훨씬 전부터였습니다. 엠마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35년 전부터입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35년? 그때는 인터넷도 제대로 없던 시절이야. 심해 채굴이 공상과학 소설에나 나오던 때라고. 맞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때부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엠마가 화면에 옛날 사진 몇 장을 띄웠습니다. 흑백에 가까운 오래된 사진이었어요. 작은 연구실, 낡은 장비들, 실험복을 입은 연구원들. 이게 35년 전 한국해양연구소 사진입니다. 이때부터 심해 탐사 기술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초라해 보이는 시설이었어요. 우리 대학 실험실보다 못한 수준이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시작했다고? 네. 예산도 없고, 인력도 부족하고, 기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엠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35년 동안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깊이 기대앉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어요. 35년.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뭘 했지? 셰일가스 개발에 집중했고, 중동 석유 확보에 매달렸고, 석유 메이저들 배만 불려줬습니다. 바다, 밑은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어요. 좋아. 광구를 확보한 건 알겠어.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잖아. 실제로 캐내는 기술이 있어야지. 엠마의 표정이 더 어두워졌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부국장님. 펜타곤에서 긴급회의를 소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의아했습니다. 펜타곤. 왜? 이건 단순한 정보 보고 수준이 아닙니다. 국방부와 에너지부, 해양대기청 전문가들이 모두 모여야 해요. 제가 확인한 한국의 채굴 기술 수준은 솔직히 저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엠마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었습니다. 부국장님께서 직접 전문가들의 분석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정확히 파악하실 수 있어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엠마의 얼굴에서 장난기라곤 찾아볼 수 없었어요. 35년간의 준비, 한국 본토보다 넓은 광구, 그리고 아직 말하지 않은 기술력. 알겠네. 내일 당장 펜타곤에 긴급회의를 소집하겠다. 엠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국장님.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녀가 나간 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워싱턴의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한국, 그 작은 나라가 도대체 뭘 숨기고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35년 전 그 초라한 연구실에서 시작한 사람들. 그들은 무슨 생각으로 버텼을까요?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고 예산도 없고 기술도 없는 상황에서 그들은 어떻게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새벽 3시, 저는 결국 일어나 서재로 갔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한국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대한민국, 한반도 남쪽의 작은 나라. 면적은 미국의 100분의 1도 안 됐습니다. 인구는 5천만 명, 천연자원은 거의 없었어요. 석유도 없고, 가스도 없고, 광물도 없었습니다. 에너지의 95%를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 그런 나라가 35년을 준비해서 심해 광구를 확보했다. 저는 컴퓨터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없으니까 만들어야 했던 거구나.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거야. 우리 미국은 달랐습니다. 뭐든 있었어요. 석유도 있고, 가스도 있고, 기술도 있고, 굳이 새로운 걸 개발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불행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새벽빛이 서재 창문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일 펜타곤 회의에서 듣게 될 이야기가 두렵다는 걸요. 진짜 충격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펜타곤 지하 상황실에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참석자는 5명이었어요. 엠마 첸 국가정보국 분석관, 마이클 브레넌 에너지부 차관, 제임스 오닐 해양대기청 소장, 리처드 모건 CIA 동아시아 담당관, 그리고 저, 로버트 켈러언. 회의실 대형 스크린에는 태평양 지도가 떠 있었습니다. 한국이 확보한 3개의 광구가 파란색으로 빛나고 있었죠. 지금부터 한국 심해 채굴 프로젝트에 대한 상세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엠마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어제 부국장님께 광구의 위치와 규모는 보고 드렸습니다. 오늘은 더 중요한 내용을 공유하겠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이 광구에 묻혀있는 자원의 가치입니다. 제임스 오닐 소장이 끼어들었습니다. 망간 단계는 주먹만 한 검은 돌덩이처럼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인류가 필요로 하는 거의 모든 광물이 들어있어요. 코발트, 니켈, 망간, 구리, 히토류까지. 마이클 브레넌 차관이 물었습니다. 우리 알래스카나 멕시코만 해도 그런 광물 많지 않나? 종류가 다릅니다. 제임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알래스카는 석유와 가스가 풍부하지만 코발트와 니켈 매장량은 제한적입니다. 특히 배터리용 고순도 코발트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해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 코발트가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 제임스가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때문입니다. 테슬라, GM, 포드 할 것 없이 모든 전기차에 코발트가 들어갑니다. AI 반도체 생산에도 필수적이고요.
앞으로 10년간 코발트 수요는 5배 이상 증가할 겁니다. 그럼 현재 코발트는 어디서 나오나? 대부분 콩고 민주공화국입니다. 전 세계 생산량의 70%가 거기서 나와요. 리처드 모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문제는 중국이 콩고 광산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10년 전부터 집중 투자해서 사실상 코발트 공급망을 독점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을 찌푸렸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심해에서 코발트를 캐면 중국 의존도를 확 낮출 수 있습니다. 아니, 아예 새로운 공급망을 만들 수 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게 단순히 광물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모두 느꼈어요. 엠마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한국이 확보한 광고의 매장량입니다.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망간 단괴 추정 매장량 8억 톤. 그 안에 포함된 코발트 약 4천만 톤, 니켈 약 5천만 톤, 망간 약 2억 톤, 구리 약 4천만 톤. 마이클 차관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이게 금액으로 얼마야? 엠마가 대답했습니다. 현재 시세로 환산하면 약 2경 5천조 원입니다. 회의실에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2경 5천조? 마이클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돈인지 알아? 미국 GDP가 연간 2경 5천조 원이야. 저건 우리나라 10년치 GDP라고. 저는 손으로 마이클을 진정시켰습니다. 앉게. 아직 이야기 안 끝났어. 마이클이 투덜거리며 앉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저는 엠마에게 물었습니다. 이 숫자가 확실한 건가? 보수적 추정치입니다. 실제로는 더 많을 수 있어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공식 발표 자료와 국제적이고 보고서를 교차 검증했습니다. 리처드가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광고를 확보한 건 알겠는데 실제로 캐낼 수 있는 겁니까? 수심이 6,000m라면서요. 엠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다음 내용입니다. 이게 오늘 회의의 핵심이에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거대한 선박의 사진이 떴어요. 저는 자신도 모르게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이게 뭔가? 한국이 자체 개발한 심해 채굴선입니다. 사진 속 선박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일반 화물선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선체 중앙에 거대한 타워가 솟아 있었습니다. 20층 건물은 좋게 돼 보였어요. 갑판에는 알 수 없는 장비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축구장 2개를 합친 것보다 큰 규모. 그리고 선체 측면에 태극기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저 타워는 뭔가? 드릴링 타워입니다. 해저까지 파이프를 내리는 장치예요. 높이가 70m가 넘습니다. 제임스가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이배의 성능을 분석해봤습니다. 그가 데이터를 읽었습니다. 최대 작업 수심 7,000m. 7,000m. 에베레스트 산을 거꾸로 세워도 남는 깊이였어요. 일일 채굴량 3,500톤. 하루에 3,500톤. 1년이면 100만 톤이 넘었습니다. 해저 지형을 실시간 분석하면서 선택적으로 채굴하는 자동화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AI가 최적의 채굴 지점을 계산하고 로봇이 작업하고 자동으로 인양합니다. 저는 숫자가 잘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인 건가? 비교 대상이 있나? 제임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현재 미국이 보유한 심해 작업 장비는 최대 수심 4,000m가 한계입니다. 그것도 탐사용이지 채굴용이 아닙니다. 4,000m. 네, 상업적 규모의 채굴 능력은 사실상 없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우리가 4,000m인데 한국이 7,000m라고? 네, 중국은? 엠마가 대답했습니다. 중국이 개발한 시험 채굴선이 하루 500톤 수준입니다. 한국이 3,500톤이면 7배입니다. 한국 배 한 척이 중국 배 7척 몫을 하는 겁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미국은 채굴 능력이 없다. 중국은 500톤. 한국은 3,500톤. 이건 경쟁이 아니었어요. 게임 자체가 다른 거였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니터의 불빛만이 어두운 방을 비추고 있었어요. 창밖에서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평화로운 워싱턴의 오후였어요. 하지만 이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엠마. 네. 부국장님. 우리가 따라잡으려면 얼마나 걸리나? 제임스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최소 10년입니다. 아니,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한국은 35년 동안 쌓은 기술이 있으니까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갔어요. 워싱턴 DC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국회의사당 돔이 보이고 워싱턴 기념탑이 보이고 펜타곤 건물이 보였어요. 미국의 심장부, 세계 최강국의 수도. 하지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걸 몰랐다고? 심해 채굴은 관심 밖이었으니까요. 미국뿐 아니라 대부분의 강대국들이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이 말을 짚었습니다.
두통이 밀려왔어요. 코발트, 니켈, 망간, 구리. 이게 다 뭐에 쓰이는 건가? 전기차 배터리, AI 반도체, 차세대 에너지 저장 시스템입니다. AI 시대의 핵심 광물이죠. 제임스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 뒤를 생각해 보세요. 모든 차가 전기차가 되고 모든 기기에 AI가 들어가는 시대가 옵니다. 그때 필요한 게 이 광물들이에요. 그럼 이걸 한국이 독점하면 엠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래 산업의 원자재를 한국이 주게 되는 겁니다. 배터리 만들려면 한국한테 가야 하고 반도체 만들려면 한국한테 가야 해요. 저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35년. 한국은 35년간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셰일가스 혁명을 자랑할 때 그들은 바다 밑을 파고 있었어요. 우리가 중동 석유에 집착할 때 그들은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미국이 최고다라고 외칠 때 그들은 묵묵히 기술을 쌓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몰랐습니다. 아니, 관심조차 없었어요. 저는 회의를 마무리하며 말했습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 우선 우리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제임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와이 남서쪽에 시험 광구가 있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비슷한 조건이에요. 거기서 시험 채굴을 해보면 최소한 우리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좋아. 그 방향으로 검토하겠네. 각자 부서로 돌아가서 가능한 옵션을 정리해 오게. 모두가 일어나 나갔습니다. 저는 텅 빈 회의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10년. 아니, 어쩌면 영원히 따라잡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주 후 시험 채굴 프로젝트가 승인됐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전화를 주셨어요. 켈러언, 심해 채굴 시험 프로젝트 승인한다. 감사합니다, 카카. 실패해도 좋으니 일단 해봐라. 우리가 어느 수준인지 알아야 대책을 세우지. 알겠습니다.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노르웨이에서 장비가 도착하고 기술팀이 구성되고 지원 선박이 하와이로 출발했어요. 저도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호놀룰루 항구에서 출발한 지원선을 타고 시험 해역까지 이틀이 걸렸어요. 망망대해 한가운데 수평선 끝까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푸른 태평양 한복판에 우리 시험 시추선이 떠 있었어요. 부국장님, 환영합니다. 현장 책임자인 데이비드 말론이 저를 맞았습니다. 백발에 주름진 얼굴. 30년 넘게 해양 탐사를 해온 베테랑이었어요. 상황이 어떤가? 장비 세팅은 끝났습니다. 내일 새벽에 첫 번째 시험 채굴을 시작합니다. 저는 갑판을 둘러봤습니다. 노르웨이에서 빌려온 장비들이 놓여 있었어요. 한국 채굴선 사진에서 봤던 것들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규모도 작았고 뭔가 조잡해 보였어요. 이 장비들로 충분한가? 데이비드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의 대답이 자신 없게 들렸지만 저는 애써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시험 채굴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선교에서 모니터를 지켜봤습니다. 새벽 어스름 속에서 거대한 크레인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채굴 로봇이 천천히 바다 속으로 내려갔습니다. 하강 시작. 수심 100m. 오퍼레이터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렸습니다. 수심 300m. 수심 500m 통과. 순조로웠습니다. 로봇에 달린 카메라가 실시간으로 영상을 보내왔어요. 깊어질수록 빛이 사라졌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로봇이 내려가고 있었어요. 수심 1000m 통과. 수심 1500m 통과. 저는 조금씩 안도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 보였어요. 수심 2000m 통과. 수심 2500m 통과. 데이비드가 제 옆으로 왔습니다. 여기서부터가 고비입니다. 수압이 급격히 높아져요. 수심 2800m. 수심 3000m 통과. 그때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삑삑삑. 뭔가? 데이비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로봇 이상 신호입니다. 수압 센서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멈춰. 멈추고 있습니다. 모니터 화면이 흔들렸습니다. 로봇 카메라 영상이 끊기기 시작했어요. 지직거리는 노이즈만 가득했습니다. 로봇 회수합니다. 20분 후 로봇이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크레인이 로봇을 갑판에 내려놓았어요. 기술팀이 달려들어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수석 엔지니어가 고개를 저으며 다가왔습니다. 수압 센서가 완전히 파손됐습니다. 부품 자체가 찌그러져 있어요. 수리하면 되는 거 아닌가? 부품이 없습니다. 노르웨이에서 가져와야 해요. 최소 일주일 걸립니다. 첫 번째 시도는 그렇게 실패했습니다. 3000m도 못 가서 돌아온 거예요. 한국은 7000m에서 작업한다는데 저는 난간에 기대어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잔잔한 파도가 선체를 두드렸어요.
저 밑 어딘가에 이경 5천조 원짜리 보물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손도 대지 못했어요. 일주일 후 부품을 교체하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수심 3,400m까지 내려갔어요. 해저 도착. 채굴 작업 시작합니다. 드디어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모니터를 지켜봤어요. 카메라 영상에 저 바닥이 보였습니다. 검은 돌덩이들이 바닥에 널려 있었어요. 망간 단계였습니다. 로봇 팔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검은 돌을 집어 올렸어요. 채굴 시작. 첫 번째 광물 획득.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박수를 쳤어요. 데이비드가 제 등을 두드렸습니다. 해냈습니다, 부국장님. 기술팀 모두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게 잘 될 것 같았습니다. 인양 시작합니다. 광물을 담은 컨테이너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모니터에 숫자가 올라갔어요. 수심 3,000m, 수심 2,500m, 수심 2,000m. 순조롭습니다. 절반 왔어요. 데이비드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수심 1,500m, 수심 1,000m. 거의 다 왔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기도했어요. 제발, 제발 무사히 올라와라. 수심 800m, 수심 600m. 그때 또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삑삑삑. 인양 케이블 과부하입니다. 뭐라고? 데이비드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장력이 한계치를 넘었어요. 케이블이 버티질 못합니다. 속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선체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난간을 붙잡았어요. 모니터 화면이 깜빡거렸습니다. 케이블이 끊어졌습니다. 비명에 가까운 외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컨테이너는 데이비드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수심 3,400m로.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루 종일 고생해서 채굴한 광물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케이블 하나가 수압과 무게를 견디지 못한 거였어요. 갑판 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조금 전까지 환호하던 사람들이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트는 계속됐습니다. 포기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2주 동안 매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어요. 셋째 날, 로봇팔 관절이 수압에 파손됐습니다. 수리하는데 이틀이 걸렸어요. 닷새째 날, 채굴에는 성공했지만 인양 도중 컨테이너가 바위에 걸렸습니다. 억지로 끌어올리다가 케이블이 또 끊어졌어요. 여덟째 날, 드디어 광물 인양에 성공했습니다. 갑판에 올라온 검은 돌덩이들. 모두가 환호했어요. 하지만 양을 재어보니 겨우 85톤이었습니다. 목표의 10분의 1도 안 됐어요. 열째 날, 해류가 갑자기 빨라졌습니다. 로봇이 휩쓸려서 좌표를 잃어버렸어요. 회수하는 데만 6시간이 걸렸습니다. 열이틀째 날, 두 번째 인양 성공. 120톤을 건졌습니다. 하지만 과정에서 로봇 카메라가 고장났어요. 교체 부품이 없어서 남은 이틀은 사실상 눈 감고 작업해야 했습니다. 이 주간의 최종 결과 25번 시도에서 성공은 8번 뿐이었습니다. 나머지 17번은 장비 고장, 케이블 파손, 로봇 오작동, 악천후로 실패했어요. 성공한 8번을 합쳐도 채굴량은 하루 평균 180톤이었습니다. 프로젝트 마지막 날, 저는 갑판에 서서 차가운 태평양 바람을 맞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수평선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데이비드가 다가왔습니다. 손에 최종 보고서를 들고 있었어요. 부국장님, 최종 보고서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2주 동안 거의 잠을 못 잔 얼굴이었어요. 읽어봐. 데이비드가 종이를 펼쳤습니다. 이 주간 시험 채굴 결과입니다. 총 시도 횟수 25회, 성공 횟수 8회, 성공률 32%. 그가 숨을 삼켰습니다. 총 채굴량 2,500톤, 일일 평균 180톤, 장비 파손 건수 18건, 추가 발생 비용 8천만 달러.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한국은 하루에 3,500톤이라고 했지? 네, 우리는 하루 180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20분의 1. 아니, 그 이하였어요. 한국은 성공률이 95%가 넘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32%. 이건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이었어요. 데이비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국장님,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자네 잘못 아냐? 팀원들 모두 고생했어. 이건 기술의 차이인 거지. 데이비드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30년 경력의 베테랑이 울먹이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못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배에서 내렸습니다.
헬기를 타고 호놀룰루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창밖으로 시험 시추선이 작아지는 게 보였습니다. 태평양 한가운데 점처럼 떠 있는 배. 저 위에서 2주 동안 우리는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처참했어요. 기술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35년을 투자했어요.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개선하고, 다시 도전하고. 그렇게 쌓인 노하우가 지금의 기술이 된 겁니다. 우리는 이 주만에 따라잡으려 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태평양이 보였어요. 구름 사이로 햇빛이 바다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 밑 어딘가에 2경 5천조 원짜리 보물이 잠들어 있습니다. 코발트, 니켈, 망간, 구리, AI 시대의 핵심 자원들이요.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인가요? 보물이 있어도 손을 뻗을 수 없으면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보물에 도달할 기술이 없었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미국은 기술로 세계를 지배할 운명이다. 그 말이 이제는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비행기가 구름 위를 날았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혼자서 안 되면 협력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누구와 그 답을 찾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시험 채굴 실패 보고서를 정리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대안을 찾고 있었어요. 혼자서 안 되면 협력이라도 해야 했으니까요.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은 심해 채굴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었어요. CCG 해역의 광구도 확보했고 자체 채굴선도 개발했다고 알고 있었죠. 저는 리처드 모건 CIA 담당관을 불렀습니다. 리처드, 중국의 심해 채굴 현황을 알아봐 줄 수 있겠나? 네, 정보부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3일 후, 리처드가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부국장님, 중국 상황입니다. 그가 자료를 펼쳤습니다. 중국은 CCG 해역에 우리보다 먼저 진출했습니다. 광구도 확보했고 자체 채굴선도 개발했어요. 그럼 우리보다 앞선 건가? 그런 줄 알았는데 리처드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어서 말해봐. 중국도 기술적으로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최근 CCG에서 대규모 채굴 시도를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 하루 채굴량 목표가 2,000톤이었는데 실제로는 500톤을 겨우 넘겼습니다. 장비 고장과 사고도 많았고요.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중국도 500톤밖에 못했다고? 네. 그래서 중국 내부에서도 논란이 많다고 합니다.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했는데 성과가 없으니까요. 저는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중국도 어렵구나 하는 안도감이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협력 가능성도 낮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중국과 협력하면 시너지가 날 수 있을까? 리처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서로 없는 걸 나눌 수는 없으니까요. 우리도 기술 없고 중국도 기술 없고 그럼 중국은 어떻게 하려는 건가? 리처드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그게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뭔데? 중국이 한국과 협상 중입니다. 뭐라고?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중국이 한국한테 협력을 요청했다고? 네, 비공식 채널로 확인했습니다. 중국 해양국 고위 관계자가 한국해양수산부와 접촉하고 있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중국이요? 그 자존심 강한 중국이 한국에 손을 내밀었다고?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순탄치 않은 것 같습니다. 한국이 조건을 내걸었는데 중국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합니다. 무슨 조건? 기술 이전 없이 공동개발만. 그리고 채굴량의 60%는 한국이 가져간다는 조건입니다.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60%? 한국이 갑이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기술이 있는 쪽이 조건을 정하는 거죠. 저는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중국도 한국에 손을 내밀었다. 이건 예상 못한 상황이었어요. 중국이 그 자존심을 꺾고 한국과 협상한다는 건 그만큼 상황이 절박하다는 뜻이었습니다. 리처드, 다른 나라들은 어떤가? 러시아나 일본은? 러시아요? 리처드의 표정이 묘해졌습니다. 러시아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북극해에서 시험 채굴을 했는데 결과가 참담했다고 합니다. 하루 200톤도 못 캤어요. 200톤? 네. 그래서 러시아도 한국에 접근 중입니다. 저는 의자에 깊이 파묻혔습니다. 러시아마저 크렘린에서 직접 협상단 파견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푸틴이 직접 지시했다는 정보도 있어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광구는 있는데 기술이 없어요. 역시 한국과 협력을 타진 중입니다. 유럽은 아직 환경 규제 문제로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이 주도권 다툼 중이고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모두가 같은 처지였습니다. 중국도, 러시아도,
일본도, 유럽도, 그리고 미국도 기술이 없었어요. 그리고 기술이 있는 나라는 오직 한국뿐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엠마가 긴급 보고를 들고 왔어요. 부국장님, 러시아 동향입니다. 그녀의 얼굴이 심각했습니다. 저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무슨 일인가? 러시아가 한국과 협정을 맺었습니다. 협정? 무슨 협정? 엠마가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전략적 해양자원 협력 협정입니다. 며칠 전 모스크바에서 서명했어요. 저는 문서를 훑어봤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러시아가 한국에 북극해 항로를 열어준다고? 네, 한국 채굴선에 북극해 통행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대가로 한국이 러시아의 심해 채굴 기술 일부를 이전하고 공동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저는 문서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잠깐, 러시아가 먼저 손을 내민 건가? 네, 러시아가 먼저 제안했고 한국이 조건을 내걸었고 러시아가 수용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러시아가, 그 자존심 강한 러시아가 한국에 손을 내밀었다고. 현재 국제 정세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엠마가 화이트보드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한국과 협정 체결, 중국 한국과 협상 중, 일본 한국과 협력 타진 중, 유럽 아직 시작도 못함, 미국 물음표. 저는 그 목록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모든 화살표가 한국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도, 중국도, 일본도 모두가 한국을 필요로 했어요. 그리고 한국은 그 중심에서 조건을 내걸고 있었습니다. 부국장님. 응,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한국과 손잡았습니다. 중국도 협상 중이에요. 일본도 줄 서 있고 우리만 남았습니다. 아니, 우리만 뒤처져 있었습니다. 엠마. 네, 대통령께 보고 준비를 해야겠어. 어떤 내용으로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실을 보고해야지. 우리가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 말을 잇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협력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걸. 엠마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협력을 요청한다고요? 다른 방법이 있나?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러시아도 했어. 중국도 하고 있고 우리만 자존심 부리다가 완전히 뒤처질 수는 없잖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아침 백악관으로 가야겠다고. 대통령께 진실을 보고해야 했습니다. 아무리 굴욕적이더라도 그게 제 마지막 임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백악관으로 향했습니다. 워싱턴 DC의 하늘은 잿빛이었어요. 차 안에서 저는 보고서를 다시 한번 훑어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26년간 대통령께 수백 번의 보고를 했습니다. 좋은 소식도 있었고 나쁜 소식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굴욕적인 보고는 처음이었습니다. 백악관 정문을 지나 웨스트윙에 도착했습니다. 부국장님, 대통령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비서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대통령께서 창가에 계셨어요. 백악관 잔디밭이 내려다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등을 보이고 계셨죠. 카카, 로버트 켈러원입니다. 들어오게. 대통령께서 돌아서셨습니다. 표정이 무거웠어요. 이미 상황을 짐작하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앉게. 저는 테이블 앞에 앉았습니다. 보고서를 꺼내 펼쳤어요. 카카, 심해자원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는 준비한 대로 시작했습니다. 먼저 국제 정세입니다. 현재 태평양 CCG 해역에서 본격적인 심해, 채굴이 가능한 국가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합니다. 화면에 지도를 띄웠습니다. 한국은 이 해역에 12만 제곱킬로미터의 광구를 확보했습니다. 매장 가치는 약 2경 5천조 원으로 추정됩니다. 대통령께서 눈썹을 치켜 올리셨습니다. 2경 5천조? 네, 카카. 미국 GDP 10년치가 넘는 규모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입니다. 한국은 수심 7,000m에서 작업 가능한 채굴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일 채굴량은 3,500톤입니다. 우리는 대통령의 질문이 날카롭게 날아왔습니다. 저는 목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었어요. 현재 미국이 보유한 심해 작업 장비는 수심 4,000m가 한계입니다. 상업적 규모의 채굴 능력은 사실상 없습니다. 하와이 시험 채굴 결과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카카. 이 주간 시험한 결과 일일 채굴량은 180톤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의 20분의 1 수준입니다. 대통령 집무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떤가? 러시아는 한국과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중국도 한국과 협상 중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가장 충격적인 사실을 말했습니다. 각하, 현재 심해 채굴 기술을 가진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합니다. 러시아도, 중국도, 일본도, 유럽도 모두 한국에 협력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창가로 걸어가셨어요. 그래서 자네 생각은 어떤가? 가장 두려웠던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을 위해 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각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우리가 기술 최강국이라 자만하는 동안 한국은 바다 밑을 준비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천천히 돌아서셨습니다. 우리는 셰일 가스와 중동 석유만 바라봤습니다. 육지에 있는 것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미래의 자원은 바다 밑에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에서 멈췄어요. 말해보게. 대통령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협력을 요청하는 것뿐입니다. 백악관 집무실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5초, 10초, 30초.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대통령께서 천천히 책상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의자에 앉으셨어요. 켈런. 네, 각하. 자네가 26년간 나를 보좌하면서 이런 보고를 한 적이 있었나? 없었습니다, 각하. 대통령께서 피식 웃으셨습니다. 쓴 웃음이었어요. 기술 최강국 미국이 한국에 손을 내밀어야 한다. 자네 아버지가 들으시면 뭐라고 하실까? 저는 움찔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제 아버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걸프전 당시 함께 일하셨거든요. 카카, 자네 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지. 미국은 기술로 세계를 지배할 운명이라고. 대통령께서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나 보군. 카카, 죄송합니다. 제가 더 일찍 알아챘어야 했습니다. 10년 전에, 아니 20년 전에 준비했어야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손을 내저으셨습니다. 자네 잘못 아냐? 우리 모두의 잘못이지. 과거에 안주했던 거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켈런. 네, 각하. 대통령께서 저를 똑바로 쳐다보셨습니다. 서울에 갈 준비를 해라. 네, 한국과 협상을 시작해야지. 자네가 직접 가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각하, 제가요? 26년간 에너지 안보를 담당한 사람이 자네야. 이 문제도 자네가 풀어야지. 대통령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굴욕적인 일이라는 거 알아.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미래를 포기할 수는 없어. 한국과 협력하는 게 미국의 이익이라면 그렇게 해야지.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각하. 대통령께서 제 어깨를 두드리셨습니다. 켈런, 자네가 가서 최선을 다해봐. 조건은 불리하겠지만 아예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 명심하겠습니다. 저는 집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서울, 한 번도 가 본 적 없는 도시였어요. 한 번도 신경 쓰지 않았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그 나라에 가서 협력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기술 최강국 미국의 고위 관료가 작은 나라라고 무시했던 나라에 손을 내밀어야 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저녁, 저는 집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야경이 보였어요. 형형색색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아버지 사진이었습니다. 걸프전 당시 펜타곤에서 찍은 거였어요. 아버지가 에너지 안보 브리핑을 마치고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저는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아버지,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로버트, 잘 기억해라. 미국은 기술로 세계를 지배할 운명이다. 우리가 원하면 뭐든 할 수 있어. 달에도 가고 화성에도 가고. 그게 미국이야.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평생을요. 기술이 곧 국력이라고 배웠습니다. 미국은 기술 최강국이니까 영원히 강할 거라고요. 하지만 아버지는 틀렸습니다. 아니, 시대가 바뀐 거였어요. 우주 기술, 군사 기술의 시대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전기차가 나오고 AI가 나오고 새로운 에너지 시대가 열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건 셰일가스가 아니었습니다. 바다 밑 7,000m에 있는 코발트와 니켈이었어요. 저는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시대를 못 읽었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하나 떠 있었어요. 35년 전, 한국은 무엇을 보고 있었을까요? 그때 한국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자원도 없고 땅덩어리도 작은 나라였어요. 하지만 그들은 바다를 봤습니다. 언젠가 육지의 자원이 고갈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때를 대비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35년간 조용히, 꾸준히, 아무도 관심 없을 때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비웃음을 받으면서도 연구를 계속했어요. 돈이 없으면 허리띠를 졸라매고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35년이 지난 지금 그들은 바다의 주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손을 내밀고 중국이 줄을 서고 일본이 협력을 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미국마저. 저는 책상에 앉았습니다. 서울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해야 했어요.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겨야 했습니다. 후대의 미국 관료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저는 컴퓨터를 켜고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저는 이 나라를 다시 보게 됐습니다. 자원 한 방울 없는 작은 나라. 북쪽으로는 적대국과 맞닿아 있고 바다 건너에는 과거의 침략자가 있는 나라. 그런 나라가 35년을 준비해서 세계를 뒤집었습니다. 미국도, 러시아도, 중국도 갖지 못한 기술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왜일까요?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한국에는 자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술을 개발해야 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미국은 달랐습니다. 자원이 넘쳤어요. 원하면 뭐든 할 수 있었습니다. 굳이 바다 밑까지 내려갈 필요가 없었어요. 그게 우리의 불행이었습니다. 풍요가 나태를 낳았습니다. 자원이 있으니까 안주했어요.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없으니까 만들어야 했어요. 부족하니까 노력해야 했습니다. 역설적이지만 자원이 없는 게 오히려 축복이었던 겁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기술을 가진 나라가 강한 게 아니었어요. 기술을 발전시키는 나라가 진짜 강국이었습니다. 지금 뭐가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내일을 위해 뭘 준비하느냐가 중요했습니다. 한국은 그걸 증명했습니다. 이경 5천조 원짜리의 저 자원. 그건 한국 땅 밑에 있던 게 아닙니다. 태평양 한복판 공해상에 있었어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자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져갈 수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었어요. 왜냐하면 기술이 있으니까요. 35년간 준비한 기술이 있으니까요. 저는 타이핑을 마무리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서울로 떠납니다. 어떤 협상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조건이 불리할 거라는 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가야 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미국의 미래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밤하늘에 별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35년 전 한국의 어느 연구원도 이런 밤하늘을 봤겠죠. 그리고 바다를 상상했을 겁니다. 아무도 가지 않은 바다. 6,000m, 7,000m 깊은 곳에 잠들어 있는 보물. 그 연구원은 믿었을 겁니다. 언젠가 우리가 저걸 캐낼 수 있다고. 그리고 35년 뒤 그 꿈이 현실이 됐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준비하는 자만이 미래를 갖는다. 한국이 가르쳐준 교훈입니다. 새벽 5시 덜레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서울행 비행기 앞에 섰어요. 기술 최강국의 관료가 작은 나라에 손을 내밀러 갑니다. 굴욕적이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현실을 인정하는 것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잖아요. 한국이 그걸 증명했습니다. 35년 전 아무도 믿지 않았을 때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 세계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서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에너지부 관료가 목격한 한국의 35년 침묵 어떠셨나요? 35년간 모두가 경제성 없다며 외면할 때 한국만 조용히 파고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먼저 손 내밀었습니다. 중국이 줄 섰습니다. 일본이 협력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미국마저. 준비하는 자만이 미래를 갖는다. 소름 돋았다면 댓글로 준비 2글자만 남겨주세요. 가슴이 뜨거워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35년 침묵 끝에 세계가 줄 서는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의 공유 하나가 대한민국의 위대한 준비를 전 세계에 알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